자, 녹화 시작. 이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과제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다들 안 해서 선생님이 지체됐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비분리 현상의 점검 문제예요. 난자를 만들 때는 세포 3개는 수정 능력이 없는 세포라 극체라고 불러요. 그 용어는 의미는 없어. 어쨌거나 A단계는 감수 1분열, B단계는 감수 2분열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C가 감수 1분열, D는 감수 2분열. 정자 만드는 과정이야. 세포 이름은 별 의미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아닌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선생님이 가계도를 그림으로 그려주면 생명인 엄마, 여기다 이렇게 생명을 표시하고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물음표 해놓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XXY니까 클라인펠터가 되겠지. 클라인펠터인 아이가 생명이 아니어야 돼. XXY야. 성염색체. 엄마는 XX고 아빠는 XY가 될 텐데 엄마가 생명이니까 열성 순종으로서 생명의 존재를 순종으로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동형접합. 아빠는 뭔지 몰라. Y염색체는 누가 줘야 돼? 아빠가 줘야 되겠지.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생명의 존재를 어떻게 줘야 돼? 하나를 줘야 돼? 2개를 줘야 돼? 하나를 주면은 생명이 아닐 테고 2개를 다 주면 생명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2개를 다 주는 경우가 되려면 얘가 DNA가 복제되면 X 이쪽 염색체, 염색분체, 요 염색체, 염색분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줘? 감수 1분열 비분리한다 하더라도 감수 1분열 비분리한다 하더라도 X 염색체에 염색분체를 2개 주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대립유전자인 상동 염색체를 2개 주는 경우도 있으면 그 자식한테 스몰 A가 들어가는 생명의 유전자는 무조건 2개가 되겠지.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감수 1분열을 얘네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렇게 나눠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염색 분체를 또 나눠서 난자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그냥 하나만 주는 거야. 하나만 주고 이 2개를 아빠가 책임지면 돼. 아빠가. 즉 아빠는 생명이 아닌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2개 다 주려면 봐봐. X 이렇게 되겠지. 아빠는. Y도 Y 염색 분체를 매달고 감수 1분열 상태에서 비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하려면 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갖고 같이 가버리면 요거를 쏠린 상태로 이렇게 감수 1분열 하면 이쪽은 쭉정이가 없어. 그리고 감수 2분열 할 때 얘가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나눠지는 염색체는 정자가 요거 똑같은 거 2개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없는 거니까 쭉정이 성염색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지. 감수 1분열에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n 플러스 1짜리 성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타입이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한테 아빠가 X염색체도 주고 Y염색체도 주는 형태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생명이 아니면서 아빠한테 염색체를 2개를 받은 형태. 감수 1분열 비분리로 아빠가 준 형태가 될 거야. 그러면 C단계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겠지. 감수 1분열 과정에서. 그리고 엄마 쪽에서는 비분리가 안 일어나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비분리가 발생한 장소 C단계. 그리고 아빠는 생명이 아니어야지만 생명이 아닌 클라인펠터인 아이가 될 수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이게 몇 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타입인지 어느 단계에서 누구한테 일어난 타입인지 구별하는 문제였어요. 자, 요거를 연습을 해봤고 지난번에도 한번 연습했는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는 요 가계도 분석 문제잖아요. 자, 어떤 집안의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야. 가계도를 분석하는 걸 먼저 해봐야 되겠네. 자, 가계도 분석을 일단은 먼저 해봅시다. 여기서 유전병인 사람과 정상인 사람 중에 누가 열성이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3대. 정상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인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로 작동하겠지. 그러면 유전병인 사람은 열성, 정상인 사람이 우성, 정상 유전자를 라지 A로 표시하고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a로 표시할게요. 이 유전병 유전자 일단 A와 A'로 표시되어 있지만 A'은 나는 스몰 a로 놨어. 스몰 a로 놨어. 그냥 편의상. 그리고 이 유전병인 유전자는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도 따져봐야 돼. 봐봐. 일반적으로 얘네 두 부모가 이 유전병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고 치면 이 부부는 이형접합일 거야. 그지? 그래야지만 열성순종인 유전병인 아이를 낳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스몰 a를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지. 상염색체 있다라고 하면. 그지?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을 보세요. 1대, 제일 꼭대기 부모 세대 구성원 각각은 라지 A와 스몰 a 중 한 종류만 갖고 있어야 돼. 한 종류만. 그런 한 종류만 갖고 있으려면 얘 하나는 여기서 준 거고 하나는 여기서 받은 거니까 얘는 이거가 돼야 되는데 한 종류로만 구성돼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을 못 하잖아.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는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 성염색체 유전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봐. 얘는 라지 A 스몰 a가 성염색체 있다고 치면 이렇게 X염색체다 표시하면 돼요. 얘는 X염색체의 그 유전자가 있고 Y염색체가 옆에 있으면 돼. 그 유전병 유전과 관련 없는 염색체인 거야. Y염색체는. 그리고 얘 남자니까 유전병이 있으면서 Y염색체가 있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정상 이렇게 하면 말이 돼. 자, 이렇게 얘는 Y염색체를 고쳐주면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는 형태가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1부터 3세대가 태어날 때 각각의 부모의 감수 분해에서 염색체 비분류는 일어나지 않았대. 여기까지는 비분리가 없어. 정상이야, 정상. 정상 세포 분열이야. 근데 3세대에서 4세대가 될 때 비분리가 무조건 일어난대. 여기 4세대가 태어날 때 부모의 감수 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매번 같은 사람한테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 그것도 한 사람한테만 일어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정을 해야 돼. 이 엄마한테서만 비분리가 되는 거로. 그래서 4세대인 아이들은 염색체수가 다 비정상이니까 이수성인 아이들이야. 정상적 염색체를 갖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얘기야. 이 밑에 조건을 보니까. 그러면 2번인 아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얘가 병이야 되니까 이 유전자를 무조건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돼? 염색 분체 비분리를 해서 얘가 2개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색 분체, 이거 염색 분체를 복제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여기선 정상으로 오면 얘가 되겠지. 클라인펠터인 유전병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지? 그걸 설명해낼 수 있잖아.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해서든 다 얘가 비분리하는 거로 설명이 돼. 왜냐면 얘는 이렇게 2개 줘갖고 이렇게 되고 아빠가 Y염색체 주면 얘는 정상이 돼버릴 거 아니야? 말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응? 얘는 아빠가 정상적으로 얘를 주고 이거를 비분리해서 2개 줘도 괜찮고 이렇게 다 줘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가 됐던 얘는 정상이 돼버려.
근데 3번을 설명할 길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3번은 지금 이 사람이 비분리를 계속 해갖고 얘를 낳아야 되는 경우로 지금 따졌기 때문에 얘가 비분리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얘는 정상을 줘야 돼. 정상을 줄 때 여기에 무조건 여기에 내려와 버리니까 얘는 어떻게 내려오건 얘는 정상이 돼버려. 밑에 단서조항에 그렇게 써있지. 단서조항에 써있잖아. 그럼 얘는 3번인 아이는 무조건 정상이 돼버린단 말이야. 설명이 안 돼버려. 3번인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유전병으로. 엄마가 비분리하고 아빠가 비분리를 안 한 경우로 얘기하면 아빠는 무조건 정상적인 X염색체를 줄 때는 얘는 이게 스몰 a가 2개 온다 할지라도 얘는 정상이라고 표시돼 있어. 단서에. 그죠? A 프라임이 될 때는 정상이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 단서 조항에. 그러면 얘를 설명을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한 첫 번째 엄마가 비분리해서는 이 3번인 아이를 설명을 못 해버린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한 게 틀렸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비분리를 안 하게. 즉 1번인 아빠가 비분리를 해서 얘를 설명이 되는지를 봐야 돼. 이해하죠? 그러면 이걸 다시 지우고 설명해 볼까? 2번인 사람이 아빠가 비분리해서 나오려면 엄마가 일단 얘를 정상적으로 하나를 줘. 하나를 줘. 난자로. 그럼 아빠가 비분리를 해야 돼. 안 줄 수는 없잖아. 주긴 줘야지. 어떻게 줘야 돼? Y를 줘야지 남자가 되겠지. 그렇지. Y. 즉 염색 분체를 감수 2분에서 비분리해서 주면 요게 돼. 예. M 플러스 1이 감수 2분열의 비분리 형태가 돼버리면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맞아. Y 염색체가 감수 2분열 이렇게 되면 태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3번도 설명할 수 있다. 3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얘는 엄마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줘. 하나 줬지?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빠는 비분리를 해서 아예 안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번인 사람은 터너 증후군이 돼버리겠지. 비분리 받잖아. 안 주는 것도 비분리잖아. M-1. 그지? 성염색체를 아예 안 줘버리면 되겠지. 현태 이해하나? 그러니까 3번인 사람을 설명해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착오야. 이렇게 가정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를 찾고 그러면 이쪽이 비분리가 되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다른 사람이 비분리가 해야지만 설명이 되는구나. 요거를 빨리 찾아내는 거야. 됐어요? 이거는 가계도 분석 능력과 함께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찾아내는 연습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기, 기억. 1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1회 1번인 사람 정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3은 감수 1분열 중 상염색체에서만 비분리가 생리세포 수정에 의해서 일어났다. 태어났다.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야? 성염색체 비분리 형태로 우리가 파악이 됐죠. 그러니까 니은 진술 틀렸고 2번과 3번의 채셉 하나당 유전병 유전자의 개수는 서로 똑같다. 똑같나? 좀 전에 해보니까 그렇죠. 여기 그림을 또 매치시켜야 되는데 안 맞네. 여기 하나잖아요. 하나. 여기도 하나잖아. 둘 다 하나씩이지. 그러니까는 디귿 진술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으로 가야 되겠네. 가계도 분석과 비분리의 분석. 가계도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고 몇 분열에서 잘못되고 누구한테서 나타나는지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21제가 또 풀어보기였지. 221제를 보면 어떤 남자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성염색체를 나타냈어. 얘는 X염색체고 얘는 Y염색체가 되겠지. 현재 이 상태에서는 X 염색분체, Y 염색분체가 있는 형태야.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지. 얘가 다의 그림을 보니까 요 염색체가 이쪽으로 와 있는 걸 봐서는 얘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스몰 a 라지 b짜리 염색분체가 있는 형태. 그리고 얘가 Y 염색체가 이쪽으로 와 있지. 그리고 Y 염색체가 이렇게 와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는 큰 거, X 염색체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있지 않을까? X가. 그리고 스몰 a가 이쪽으로 왔으면 라지 a가 있는 염색체가 이 동네가 있을 것 같아. 이 동네. 요 염색체.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짜리가 이쪽에 와 있겠지. 맞아요? 그리고 얘는 정상적으로 감수 1분의 1이 났고 여기에서 y가 한 번 더 있는 걸 봐서는 여기서 y 염색체가 비분리. 여기는 없는 경우지. 그럼 여기에는 요 염색 분체는 정상적으로 나눠졌을 테니까 이렇게 스몰 a 라지 b짜리가 있는 타입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장소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라지 a 스몰 b짜리 그리고 여기 X 염색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YY가 된 성염색체, Y 염색체 비분리야. 감수 2분열. 그러면 얘를 설명해낼 수 있겠지. 그러면 라의 염색체 개수, 라의 염색체 개수 이건 사람이잖아. 남자. 라의 염색체 개수 몇 개입니까? 이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제 사람 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돼. 사람 거로. 나머지 게 다 있다라고 상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라의 염색체 개수는 총 몇 개야? 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형태가 되겠지. 그럼 몇 개야? 원래 23개야 되는데 22개 타입이 되겠지. 22개 타입. Y 염색체 없는 타입이니까. 그리고 나. 여기는 총 몇 개야? 정상적이니까 N은 23. 여기도 N은 23일 거 아니야? 그럼 23에서 염색 부재를 갖고 있는 타입이지. 그러니까 2배니까 22분의 46이 답이 되겠지. 22분의 46. 됐어요? 그러면 이게 4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겠죠? 다가 형성될 때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다가 만들 때 염색 분체의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 맞는 말이지. 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라에는 대립유전자 A, 대립유전자 스몰 b가 있다. 스몰 A 라지 B 타입이잖아. 그죠? 라지 A 스몰 B 타입은 왼쪽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 진술도 틀린 말이 되겠지. 근데 이해가 되나? 그래서 감수 분열이 몇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세포 분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염색체가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복습을 다들 안 해서 이게 질문이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어우 나머지 다음 시간에 풀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더 풀어줘 할까? 하나 더 좋아. 그럼 하나 더. 그 밑에 거 222번은 예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예요. 그 바로 밑에 222제 있죠. 수능 기출 문제예요 이게. 응? 아 내가 풀어줬었나? 아 풀어줬었네. 그래 연습이 됐네. 그러면
그 왼쪽 문제 풀어봐. 220제도 똑같은 기출문제인데 그 왼쪽에 220제를 한번 풀어봐요. 이거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네? 녹화 시작했어. 다시 봐. 가계도를 그려볼까요? 여기서 획형이 정상인 여성, 남성의 생리세포 형성 과정인데 이거는 난자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정자 만드는 건데 21번 염색체 그리고 왼쪽은 21번 염색체 비분리, 오른쪽은 성염색체 비분리야. 여기 결과를 봐봐. 가를 보니까 n 플러스 1이 2개고 n 마이너스 1이니까 2개니까 n 플러스 1 2개, n 마이너스 1 2개. 여기는 n 플러스 1 하나, n 마이너스 1 하나, n이니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가 나오겠지. 그러면 두 가지만 나오는 경우는 감수 1분열 비분리지. 여기서 비분리하는 거야. 1분열에서 비분리. 여기서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돼야 돼. 그리고 감수 1분열에서 여기에 이쪽에서 비분리. 여기 왜? 여기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21번이 여기는 하나씩 더 있는 형태야. 그리고 21번 염색체 없는 쭉정리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난자 만드는 장소잖아요. 맞지? 그거를 따져주면 돼. 가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왼쪽 그림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던 것이 비분리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소리가 되겠지. 그리고 A의 총 염색체 개수는 자, 얘는 46개의 사람 세포가 N은 24가 되고 N은 22가 되겠지. 왜? 왼쪽이 하나 더 갔고 오른쪽이 하나 덜 갔을 테니까. 맞아? 그러면 A의 총 염색체 개수는 22개. B의 상염색체, 이번엔 상염색체. 여기에서 정상이지. 얘는 46에서 N은 23으로 와 있겠네? 거기에서 상염색체는 22개의 성염색체 하나 있겠지. 그러면 상염색체 개수 22개니까 그 값은 같은 거가 되겠죠. 그죠? 상인지 성인지도 구별해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과 정상 난자가 수용했대요. 얘가 동그라미 기억과 정상 난자. 동그라미 기억은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가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 XX 또는 여기가 기억은 없는 거네. 그지? 여기서 비분리가 되면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 성염색체가 없든가 아니면 2개 있든가 하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잖아. 빵이네, 빵. 빵자리야. 그러면 이 아이는 터너 증후군. 왼쪽에서 정상적인 난자가 X염색체를 주고 아빠는 안 줄 테니까 X0짜리가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돼. 그래서 5번이 되겠지. 응? 그래서 비분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 결과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네. 이거의 연습 문제가 그 오른쪽 222번에도 있었어요. 응? 나하고 지난번에 한번 연습했었던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서 이 프린트 그냥 다 풀어봐. 응? 프린트 준 거. 그렇게 하고 우리 교재 아예 다음 코스 나갈게요. 응? 생태계 파트 나가야 돼. 다음 시간에 유전 파트 숙제로 더 점검해 볼게요.
여기는 생태계와 상호작용 마지막 단원인데 오래 걸리지 않는 파트예요.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 단원의 내용만 많지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잖아. 그래서 생태계와 상호작용 파트,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이 생태계 개체군, 군집,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파트야. 이거 금방 나가니까. 이건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지는 파트가 있어요. 이건 또 어디가 연계되는지 통합과학 다음 주 할 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1 때 연계되는 부분이 중요한 파트가 있죠. 여러분은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 수능 교과가 되지. 이미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잘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이제 생태계와 상호작용에서 생태계와 개체군이 이렇게 있어요.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라는 말이 있지? 이거를 내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화면을 내리고 판서로 해볼게요. 세포가 보이면 조직이 되죠. 세포가 조직이 될 때는 열심히 분열하고 그 세포들은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될 거야.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분화된다라고 그래. 동물의 조직은 근육 조직도 있고 신경 조직도 있고 결합 조직도 있고 상피 조직도 있다라고 얘기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되어서 그 세포가 모여 있어. 그거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 조직이 더 많아지면, 다양한 조직이 어우러지면 기관이 되는 거야. 기관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야. 얘는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분화된 세포 집단이잖아. 근데 얘는 그 여러 가지 세포 집단이 어우러져 갖고 특정 기능을 해. 예를 들면 심장. 심장은 순환기관이에요. 심장이라고 하는 순환기관 안에는 근육 조직도 있고 그 근육을 컨트롤하기 위한 신경 조직도 같이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여러 조직들이 어우러져서 혈액을 펌핑하는 특정 기능을 하잖아. 그래서 기관이 어우러져서 개체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생식기관들이 어우러져서 인간의 생명활동을 하는 단위가 되는 거야. 물론 동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있어. 그거는 공통분모인 것들은 여기서 써놨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생략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한 종의 개체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 그것들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지. 개체군. 얘는 같은 종, 집단, 무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개체군이 여러 종이 있어. 예를 들면 계룡산에 토끼 개체군도 있고 고라니 개체군도 있고 멧돼지 개체도 있고 소나무 개체군도 있고 대나무 개체군도 있겠죠. 그럼 여러 개체군들이 어우러져 있으면 그곳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계룡산 군집, 지리산 군집, 한라산 군집. 특정 지역에 여러 종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거를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 종 무리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해도 돼요. 자기가 설정한 지역이 있으면 되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지구 군집은 화성 애들하고 비교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렇지.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군집보다 더 큰 게 뭐지? 그렇지. 생태계야. 생태계는 뭐라고 정의하면 돼, 그러면? 군집보다 사이즈가 큰 거니까. 뭐가 추가가 될까? 얘는 한 종이지만 얘는 여러 종이지. 얘는 맞아요. 생명이 아닌 거. 환경 요소가
추가가 되면 생태계야. 그래서 우리 생태계 이렇게 표시하지. 이렇게. 생태계에 생물적인 요소가 있고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 요소. 그거를 우리는 환경 요소라고 그래. 비생물적 환경 요소. 그 생물과 비생물이 같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즉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생물 요소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어. 그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환경 요소에는 우리가 햇빛도 보고 토양도 있고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거, 바람 이런 것들이 환경 요소에 들어가겠지. 그들 간에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생산자를 소비자가 잡아먹고 아니면 뜯어먹고 그리고 소비자를 또 죽으면 분해자가 다시 자연의 성분으로 되돌려 놓겠지. 물론 생산자가 분해자한테 이용되기도 하잖아.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렇게 영향을 서로 줘. 서로 간에 영향을 줘.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색깔을 구별해 볼게요. 자, 환경은 생물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그리고 생물도 환경한테 영향을 줘.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색깔을 세 가지로 썼어요. 빨간색, 초록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 흰색을 썼는데 이것을 용어로 얘기할 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고 그래.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어로 얘기하면. 자, 상호작용은 하얀 색깔이야. 하얀 색깔. 즉 살아있는 것들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될 텐데 어떤 게 작용일까? 작용. 아무거나 찍어야지. 그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응? 이게 작용. 집에 갈 때 오늘은 맛있는 거 사 먹지 마. 잘못 골랐어.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반작용이라고 해. 작용과 반작용은 그 영향력이 같을까 다를까? 그거는 물리 수업할 때 하는 얘기야. 달라요. 물리 수업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의 방향이 반대고 그 크기가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연의 힘이 훨씬 강하지. 자연은 생명체에다가 큰 영향을 줘. 그래서 계절 현상도 바뀌고.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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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인간이 환경에 큰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지. 살아있는 생물이 인간일 거 아니야. 인간은 그 중에서 소비자의 영역에 들어가. 우리가 자연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지구의 온도도 바뀌고 있잖아, 지금. 그죠? 하지만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그 폭에 훨씬 못 미쳐. 자연의 힘이 훨씬 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절 현상도 나타나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멸종하기도 하고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낙엽이 지기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겨울잠을 자고 죽기도 한단 말이야. 작용의 힘이 훨씬 강한 거야. 작용이 훨씬 크다. 반작용은 아주 미미하다. 특히나 인간이 힘이 강할 뿐인 거야. 그죠? 그래서 작용현상, 반작용현상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해요. 그게 우리 책에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어. 응? 261쪽에 윗부분에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어요?
거기 표시가 돼 있고 그 사례가 예시로서 써 있지? 오른쪽에 읽어보면 써 있어요. 그러면 지렁이가 땅 속을 비집고 다니면서 토양에 영향을 주겠지. 예를 들면 유기물을 분해하고 배설물로 배출하니까 토양의 산성도도 바뀌고 토양의 점도도 바뀌지. 그럼 지렁이가 하는 일은 뭐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작용 현상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숲이 우거져. 숲이 우거지니까 그늘도 많아지고 밑에 그늘이 많아짐으로써 버섯도 잘 자라고 습도도 변해. 그것은 뭐야? 환경이 변한 거잖아. 누구에 의해서? 식물이라고 하는 생산자들에 의해서. 그지? 그런 거니까 반작용 해준 거지. 그리고 작용도 했겠지. 왜? 햇빛이 강해지면서 여름에 식물의 생산량, 생장 속도에 영향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따라다니는 형태가 되겠지. 근데 그 힘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한 내용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봐봐. 같은 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변해. 어떤 서식지에서 이렇게 봐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달라져. 예를 들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달라지는 것 중에 대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서식지가 있다. 대전은 100년 전에 현재 인구를 유지하진 않았겠지. 100년 전에. 현재보다 인구가 훨씬 더 조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 인구수가 아주 낮은 분포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급격히 증가해. 급격히 막 증가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증가하는 게 맞아. J자 곡선. 응? 두 사람이 결혼해서 넷을 낳았어요. 또 다른 집하고 또 결혼하고 각 집마다 4명씩 낳으면 제곱으로 증가하겠지. 예, 현재는 0.7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0.7로 줄었을까? 그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2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를 얘기해야지. 비혼주의가 그때. 왜 애 낳는 걸 왜 싫어할까? 돈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지? 니네가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자식이 왼수가 되지 않았을까? 자식 낳는 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 그건 네 생각이야. 없으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무자식이 상팔자.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 낳느니 강아지를 키우겠다. 근데 요즘에 강아지 많이 키우는. 그러니까 애 못 키우게 법으로 바꿔야 돼. 애완견 못 키우게 법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론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실제는 어떻게 증가해? 이렇게 증가해요. 이론처럼 J자로 가다가 살짝 벌어져. 점점 많이 벌어져. 벌어지다가 어느 정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값을 유지해. 이게 실제 곡선이야. 네? 실제.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원인이 요거잖아. 이거. 그지? 얘를 찍어 눌러요. 이렇게. 이론이 찍어 눌러. 실제는 한마디로 어떠한 방해 요인을 받는 거야. 그 방해 요인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그래요. 환경 저항.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많이 못 낳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하든가 먹이가 부족해진다든가. 그지? 개체수가 많아짐에 따라 서식 공간도 부족해지고 먹이도 부족해지겠지. 그리고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질병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는 환경 저항이라고 그래. 환경 저항이 우리 책에 넘기면 나와 있어. 환경 저항이 264쪽에
써 있어요. 264쪽에 나와 있지. 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변하는 그래프. J자 곡선이어야 되는데 S자 곡선으로 바뀌었잖아. 환경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변하는 것을 그 집단의 생장 곡선이라고 그래. 집단의 생장 곡선. 생장 곡선은 뭐라고 똑같냐면 밀도의 변화야. 밀도 변화. 개체군의 밀도 변화야. 예를 들면 봐봐. 아까 얘기했어요. 대전이라고 하는 서식 지역에 인구가 점점 많아져. 어느 정도 이상 많아지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현재 대전의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나요? 250만 명에서 더 증가하지 못하는 정점에 이르렀어.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단 말이야. 왜? 먹고 살기 힘들어.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도 없어져. 그리고 집값은 올라가.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환경 저항에 직면하는 거지. 저항을 많이 받아. 그랬을 때 여기 정점, 최고의 정점을 나타낸 요값, 요거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돈도 환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경제야. 경제에서는 당연하지. 경제에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 경제도 환경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 지금 생명과학 파트를 하잖아. 그거를 내가 우리 경제 파트로 적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지. 그지? 생태계,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 환경 수용력에 도달한 거야.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그죠? 근데 환경 수용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 왜? 환경 저항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인구가 여기에서 줄다 보면 또 어떻게 돼? 집값이 떨어지고, 그지? 교육비도 낮아지고, 뭐 그러면 애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한 세대가 지난 30년 후에를 생각해 봐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이 둘 태어나야지만 인구는 유지가 돼. 두 사람이 언젠가 늙어 죽을 거야. 그 자식이 그 자리를 대체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어때? 인구가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 그냥 출산율 1이라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인데 한 세대가 지나면 여러분 위에 부모 세대는 언젠가 죽겠죠. 죽으면 그 다음 자손이 2명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1명만 태어났기 때문에 인구는 한 세대가 지나면 2,500만 명이 돼 있을 거야. 절반이 돼. 30년 후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 상태로 따지면 2,500만 명이 돼 있을 거야.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냥 이 상태를 내버려두면 대한민국의 인원은 2천만 명이 안 되는 게 뻔해. 뻔하게 2천만 명이 안 되겠지. 당연해. 응?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산업구조는 현재 5천만 명에 맞춰져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제?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인구 출산율이 2가 되게끔 해줘야지 떨어지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실제로 80만 명 이상이 수능을 응시했어요. 응? 지금은 40만 명이 안 돼. 반 줄었어. 정말로. 선생님은 수능을 보지는 않았지만 90년대 80만 명이 넘게 실제로 수능을 봤어요. 근데 30년 후인 지금 40만 명이 안 되는 상태로 정확하게 반 떨어져 있어. 그게 맞잖아. 인구 출산이. 인구는 세보면 알잖아. 정확해. 그지?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환경저항을 없애주는 게 중요해. 환경저항. 그럼 대전에서 사람이 더 많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을 낮춰주고, 그치, 복지 혜택. 보문산도 없애갖고 거기다가 아파트 질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저항은 바뀌어. 환경저항이 바뀌면 얘가 이론에 가깝게 붙겠지. 그리고 이 값도 올라가겠지.
그렇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환경 저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환경 저항에 속하는 요인들이 우리 책에 써 있죠? 264페이지에 환경 저항에 속하는 얘들이 써 있어. 질병도 있고 같은 종 안에서 그들 간의 경쟁 관계도 있고 써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거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 변화는 개체군의 뭐야? 개체군의 생장곡선이잖아요. 생장곡선은 곧 뭐다? 밀도의 변화야. 인구 밀도 변화. 대전이라고 서식 공간은 정해져 있지. 거기서 인구는 계속 변하잖아. 인구 밀도가 바뀌지. 이런 것들 생장곡선은 밀도의 변화다라고 봐주면 돼요. 자,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개체군은 그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 같은 개체군끼리는 자, 같은 종 무리에서 그들 간에는 서로 간에 먹이 다툼도 하고 공간 다툼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텃세라고 그래.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의 관계가 있어. 응? 텃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력권이라고 그래. 여기 나오는 페이지가 몇 장 넘기면 또 나옵니다. 267쪽이래. 67쪽. 맞아요. 텃세 부리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문정중학교가 있다고 하면 문정중학교에서 다른 중학교로 여러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 예를 들면 니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도 막 내가 적응을 못해갖고 딴 지역으로 전학을 갔을 때 괜히 전학 온 학생이 밥 먹는 점심시간에 맨 앞에 딱 줄 서잖아? 이 자식이 어디서 처음에 온 곳이 맨 앞에도 밥을 먼저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주변 애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겠지. 그리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지. 그런 게 일명 텃세인 거야. 같은 종끼리 서로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잖아. 텃세 부리는 거야. 그리고 지역 텃세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의심하고 약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일명 텃세고 세력권이야. 이런 것은 우리가 영화로 보면 알겠지만 조직폭력배들이 하는 형태가 텃세인 거야. 어느 지역의 관할구역을 다른 조직원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 그들 간의 싸움이 나타나지. 그런 게 세력 다툼, 텃세인 거지. 텃세를 유지하는 생명체들이 거기 사진에 나와 있지. 응? 까치하고 얼룩말, 호랑이, 곰, 텃세가 있어. 자기가 먹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얘네들이 표시를 해. 배설물을 나무에다 묻힌다든가 곰 같은 경우는 나무를 긁어놓지. 그지? 그리고 강아지들도 중간중간 가면서 오줌을 묻혀놓잖아. 자기의 냄새를 표시함으로써 다른 똑같은 개체가 이 지역을 못 들어오게 알려주는 표시야. 그러면 싸움이 나잖아. 근데 산책하다. 네?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행동 양식이 텃세지. 텃세권이 있어요. 텃세. 세력권이 있다는 얘기야.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의 관계야. 순위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서열이 있다는 거야. 순위제는 서열. 군대 가면 계급에 따른 서열이 있지. 닭들이 그렇대. 닭은 순위가 아주 확실한 생명체, 종 중에 하나야. 여러분 닭장 안에 닭들은 닭 모이를 먹고 할 때 서열대로 먹어야 돼. 닭 모이를 한 곳에다 딱 뿌려놓잖아? 그러면 제일 힘 센 놈이 먼저 먹어야 돼. 제일 막내가 와서 먹으면 위에 고참들이 서열이 높은 녀석들이 와서 한마디로 쪼아버려요. 쫓아버려요. 그러면 주인이
어? 아, 걔는 따로 분리시켜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집단 폭행당해. 실제로. 이런 형태가 있어. 그래서 닭장을 있잖아. 닭장 하나에 10마리가 있어. 10마리들이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닭장이 또 10마리가 있어. 닭장을 하나로 크게 합치고 싶어. 합치잖아? 그러면 그들 간에 싸움이 나갖고 죽는 닭이 생겨. 왜? 10마리가 10마리하고 1대1씩 다 싸워봐야 돼. 다 싸워봐야 되지. 그럼 서열을 가려야 되는 리그전을 해야 돼. 리그. 조별 리그가 아니라 각 개인별 리그를 해야 돼. 그러면 10번 싸워서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본대요. 그래서 닭은 한꺼번에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그럼 처음부터 병아리 때부터 같이 키워놓으면 어쨌거나 잘하면서 그들의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은 없나? 학년이 바뀌면 반의 구성원들이 완전히 재편성되는 거 아니야. 그들 간에 완력 다툼이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은 막 어디도 학기 초에 막 싸우고 오고 막 그러지. 응? 우리 학교 내가 짱이야 하면서 싸우잖아. 응?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순위제야, 순위제. 어떤 집단은 순위제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리더제도 있겠지. 리더제는 어떤 경우지? 한마디로 우두머리 추장이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똑같은 평민인 거야. 응? 등급이 다 똑같다는 얘기지? 우두머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등급이 똑같은 형태가 리더제가 돼. 그리고 사회생활, 가족생활도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꿀벌들의 행동들은 서로 간에 분업이 되어 있어요. 응? 한마디로 여왕벌 따로, 일벌 따로 있겠지. 걔네들은 일이 나눠져 있어요. 응? 그럼 사회생활 안에 리더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회생활 안에 리더제가 같이 섞여 있다? 그런 건 거의 없어. 응? 얘네들이 생활 형태가 사회생활이면 얘네들이 자기 임무가 정해져 있잖아. 맡은 바 역할이. 그리고 가족생활 같은 경우는 혈연관계지. 혈연관계 안에서 지네끼리 같이 살아가잖아. 사자 같은 경우. 사자는 같은 그 혈족 관계들끼리 한 집단을 이루고 같이 무리로 생활해. 그게 바로 가족생활 형태가 되겠지. 이러한 형태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뭐라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 얘를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하냐면 종내 상호작용이다 라고 써주면 돼. 우리 책 제목에다 써주면 되겠지. 맨 꼭대기 267쪽의 맨 꼭대기 C 종내 상호작용이라고 써줘. 종내 상호작용. 같은 종 안에서 나타나는 형태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얘? 군집에서의 상호작용? 군집에서의 상호작용. 여러 종들 간의 관계야. 자, 여기가 나온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가 나온 페이지는 어디에 있냐면 뒤로 가면 279쪽에 나와 있어요. 279쪽에 C 제목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지. 군집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 자, 군집 안에서 개체군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해. 이거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될까? 종내가 아니라 종 사이지. 종간 상호작용이야. 종간 상호작용. 종간 상호작용의 얘가 지금 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종간 경쟁. 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 생태적 지위 분화. 다른 말로 분서지, 분서. 분서. 지위 분화. 분서. 두 번째 분서. 세 번째. 한 장 넘기면 뭐라고 돼 있어? 공생.
공생, 기생. 그 다음에 공생, 기생 다음에 포식과 피식. 이러한 관계야. 자, 내가 칠판에다가 흰색과 빨간색을 썼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섞어놨을 때 구별이 돼야 돼. 그리고 공생은 서로 상리 공생이 있고 편리 공생이 있어요. 상리와 편리가 있다. 종관 경쟁은 무슨 뜻이지? 종과 종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라는 거지. 얘네들은 이걸 좀 지우고 써볼까? 아, 이거 좀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종과 종 사이에 대부분 먹고 먹히는 관계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토끼는 여우한테 잡아먹혀요. 그죠? 하나는 포식자고 하나는 피식자가 되겠지.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천적 관계라고 그래. 항상 여우는 토끼를 잡아먹어. 그리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 포식과 피식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얘네들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을 때 밭에다가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어. 감자와 고구마를 밭에다가 재배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 밤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감자와 고구마를 캐먹어. 그럼 나와 멧돼지의 관계는 포식과 피식자의 관계는 아니잖아. 무슨 관계야? 내가 재배하는 먹이를 서로 빼앗아 먹는 관계지. 내 거를 멧돼지가 빼앗아 먹잖아. 나쁜 놈이. 난 멧돼지를 먹고 싶지 않은데 멧돼지는 내 거에 해당하는 먹이를 뜯어먹잖아. 거기에 밤에 두더지까지 와갖고 감자와 고구마를 캐먹어. 그럼 멧돼지와 두더지의 관계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는 아니잖아. 같은 먹이를 갖고 다투는 관계가 되겠지. 그럴 때 종간 경쟁을 하는 거야. 응? 종간 경쟁. 그러다가 자, 멧돼지는 두더지를 봐도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맛대가리도 없어. 그러면 멧돼지 입장에서는 두더지는 자기 먹잇감이라고 인식 안 하겠지. 그러나 자기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경쟁 관계잖아, 이 자식이.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경쟁을 하다가 멧돼지가 꿀꿀꿀 대면서 감자 고구마를 캐먹을 때 두더지는 캐먹다가 멧돼지가 와서 막 땅을 헤집고 막 밟혀 죽을 수도 있어. 멧돼지가 꿀꿀대면서 땅을 막 헤집고 두더지가 막 파먹으려고 할 때 잘못하면 두더지가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밟혀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 두더지 입장에서는 멧돼지가 두렵지. 경쟁에서 누가 이겨? 멧돼지가 이겨. 그럼 맨날 밤마다 하다가 캐먹으려고 두더지도 야행성이라 낮에는 행동하지 않아요. 계속 감자를 캐먹으려고 하는데 멧돼지가 와서 거기서 계속 꿀꿀대면서 고구마 감자를 캐먹고 있어요. 아, 이 동네는 멧돼지가 다 점령했나 보다. 나는 이곳을 떠날란다 하고 쫓겨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들 간의 관계, 종간 경쟁 안에는 뭐가 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베타. 경쟁 베타의 관계가 있다 했지. 베타당에서 쫓겨나는 거야. 종간 경쟁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책에 그림이 그 집신벌레가 애기 집신벌레가 있고 그냥 집신벌레가 있지. 둘이 같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 한 놈은 찌그러져서 없어져요. 배타당한 거야. 그곳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쫓겨나서 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지. 이해돼요? 이런 게 경쟁 베타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종간 경쟁에서는. 그러면 두 놈 간의 관계는 이득과 손해로서 얘기해 볼까? 한 놈은 이득을 보고 한 놈은 손해를 보는 거야? 두 놈 다 손해를 보는 거야? 아니면 이득과 손해 관계가 없어? 멧돼지와
두더지는 한 놈은 이득 보고 한 놈은 손해 봐? 둘 다 손해를 봐. 얘네들은 전쟁하는 관계야. 멧돼지도 두더지 때문에 먹이를 편하게 못 먹고 두더지도 얘 때문에 쫓겨나지. 혼자 있을 때는 J자 곡선, 즉 혼자 자랄 때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다가 이렇게 멈추는데 같이 있으면 멧돼지도 이렇게 처지고, 그지? 두더지도 이렇게 처지다가 얘한테 밀리니까 쫓겨임을 당하겠지. 혼자 먹고 살 때는 이렇게 환경 수용력이 높은 값에서 정해지는데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환경 수용력이 낮아지고 한 놈은 오히려 쫓겨나기도 하잖아. 맞죠? 이런 경우 두 개 다 마이너스의 관계야. 손해를 보는 관계가 되겠지. 분서는 어떨 때 분서를 할까? 분서. 여기 봐. 생태적 지위분화라는 것은 서로 나눠 먹는다는 뜻이야. 나눠 먹어요. 우리 책에 그림을 보니까 솔새가 나무에서 집 짓는 위치를 정해버려. 그리고 피라미와 은어의 관계. 똑같은 개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같은 종이 있게 되면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피해. 의식적으로. 피라미는 양쪽 사이드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은어는 가운데에서만 먹이 활동을 해. 야, 우리 주변에 버거킹이 있어요. 응?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 저 앞에 보면 KFC가 있어. 버거킹과 KFC는 둘 다 햄버거를 파는 곳이잖아. 걔네들이 버거킹이 장사가 잘 되니까 KFC가 생겼어. 또 맘스터치도 생겼어. 그리고 햄버거 장사가 잘 되다가 손님들을 나눠 먹으니까 햄버거에 파는 매출액이 좀 줄겠죠. 그죠? 그러면 한 놈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놈 망하게 하려면 둘이서 뭐 편먹고 짜으면서 가격을 낮춘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위생이 안 좋다는 등 뭐 신고해갖고 뭐 벌금 받게 갖고 영업정지해갖고 가게를 그만두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을 꾸미겠지. 근데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장사 너무 잘 되니까 너도 햄버거집 차려. 그 대신에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나는 치킨버거만 팔 테니까 너는 치킨버거를 절대 팔면 안 돼. 서로 약속을 해. 그럼 매출은 좀 줄어도 치킨버거는 이 집 가서 먹어야지. 치킨버거니까 아닌 것은 저 집 가서 먹어야지. 정해지겠지. 서로 나눠 먹기가 되겠지. 이런 경우가 분서인 거야. 아시겠죠? 분서는 서로 간에 어떤 관계야? 손해를 보는 관계야, 얘도. 하지만 배타당하진 않잖아. 공존할 수 있지. 얘는 공존이 안 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분서라는 거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 형태. 둘 다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양보를 하는 관계다. 네. 의식적으로 양보를 한다. 그러니까 나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라미 민족이 그 은어 걔네들이 먹는데 침투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배탈을 하는 것까지는 안 해. 배탈해서 쫓겨나지는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역이 정해지는 거야. 그들 간에. 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다 누구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좋은 지역에 살고 싶어 해.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 시장의 룰이 정해지는 거야. 왜냐면 집값에 정해진 가격. 너 이 정도 돈 내고 살고 오면 능력 때문에 여기서 살아. 안 되면 좀 더 안 좋은 동네로 가서 살아야지. 맞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의 형태야. 마찬가지로 생태계에서도 생명체들 간의 분서 형태가 정해진다는 얘기지. 공생,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공생 아니야? 그런데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가 상리공생이야. 그래서 두 종은 나도 플러스 너도 플러스 서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 서로 이득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 예를 들면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되는데 둘이 같이 살면 이놈도 업되고 요놈도 같이 더불어서 업되고 둘 다 같이 혼자 살 때보다 더 증가하는 형태. 그게 바로 상리공생이야.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어디 나왔나?
상리공생의 그래프 한 장 넘기면 나와 있죠. 맨 밑에 281쪽의 그래프야. 응? 상리공생 그래프 281쪽을 봐.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나와 있죠? 이러한 형태가 있다. 근데 상리공생이 아닌 놈들도 있어. 편리공생이야. 편리.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보고 한쪽은 이득과 손해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 해삼과 수미고기가. 해삼과 수미고기도 있고 편리공생. 아, 해삼과 수미고기가 여기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네. 편리공생. 빨판상어와 거북이. 네? 한쪽은 이득을 보지만 한쪽은 손해나 이득이 없어. 그럼 일방적인 거지? 이런 형태. 이 편리공생이 있어요. 기생은 뭐야? 기생.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는 경우지. 기생.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쳐봐. 기생충이 감염되면 나의 건강은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 녀석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기생하는 녀석은. 그래서 이제 기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이득과 손해의 관계야. 만약 어떤 얘가 제 몸에 살고 있는데 네. 저는 아무 이득과 손해도 없으면 그거는 편리공생인가요? 그렇죠. 그건 기생충이라 하지 않았죠? 그렇죠. 기생충이라고 하면 안 돼. 공생 관계지 그냥.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내 건강을 해치는 세균이 있고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세균이 있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균도 있어. 장내 세균 중에는 뭐 그래서 요즘에 뭐 얘기하는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대장균을 생각해봐. 대장균. 대장균은 나의 건강에 큰 해를 주진 않아. 그지? 그런 거.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한 놈은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한 놈은 죽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득과 손해의 관계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이득과 손해의 관계를 잘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 책에 281쪽에 탐구 자료 창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281쪽의 가운데 돼 있죠. 이득과 손해의 관계를 잘 파악해 달라고. 그리고 내 칠판에 쓴 것처럼 종내 상호작용이냐 종간 상호작용이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명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파트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 내가 책의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먼저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나머지 거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럼 이걸 지우고 다시 차례대로 들어가 봅시다. 조금 시간 더 해도 되잖아. 우리 늦게 시작해서. 다음 수업 뭐 없잖아. 그지? 아 진짜? 예약해놨어? 식욕을 더 돋궈서 가는 게 더 좋지. 그지? 지금은 아직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되는 상태야. 에? 좀 뜸을 들여서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내렸나 보다. 자, 이게 몇 페이지지? 이 동네 왔죠? 봐봐.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룹을 우리가 나눠봤고 비생물적 요인에 환경이 있다.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내가 설명했죠. 네. 이거 구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비법 특강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환경의 작용을 받아서 거기에 알맞게 적응하고 진화해서 살아가야 돼. 그지? 그래서 생명체들은 적응과 진화를 하잖아. 환경의 작용을 받아서. 그래서 식물의 잎의 두께도 두툼하게 아니면 얇게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리고 양지식물, 음지식물의 광합성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환경이 생물에 작용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적응과 진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도 군대 가면 남자는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말투를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적응을 못 하는 거지. 맞죠? 여기 보시면 식물이 햇빛을 많이 받는 직사광을 받는 곳에 노출돼 있다. 아니면 직사광이 없는 그늘진 곳에서 사는 녀석이다. 걔네들은 광합성 양이 차이가 생겨요. 그 광합성 양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기한테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몸의 잎의 구조를 변형시키기 때문이야. 양엽과 음엽 형태로. 그리고 봐봐. 양엽은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음엽은 울타리 조직이 매우 얇지. 왜? 그늘진 곳에 있는 식물은 햇빛이 직사광이 아니라 간접광이지. 간접광은 햇빛이 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투과력이 약하니까. 잎이 두꺼워봤자 손해야. 잎이 두꺼워봤자 손해지. 햇빛이 강하지 못하니까. 그늘진 곳은 간접광이잖아. 간접광에서는 잎이 좁은 게 아니라 넓고 얇으면 되겠지. 넓고 얇아야지 더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늘진 곳에 사는 이파리, 햇빛이 강한 곳에 있는 이파리, 구조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게 곧 뭐다?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적응과 진화 형태야. 아시죠? 적응과 진화 형태. 그런 쪽으로 양엽, 음엽의 구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시로 얘기해 주는 거고, 또 하나의 예, 요게 있어요. 요거. 빛이 파장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 수심이 얕은 곳은 녹조류가 많이 자라는 반면에 갈조류는 조금 더 깊게 아니면 홍조류는 더 깊게 자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는 서로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녹조, 홍조, 갈조 종이 다르지.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딸리면 선생님이 비유를 해줄게요. 봐봐. 홍조류의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미역이에요. 김이야, 김.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야. 녹조류는 핵함. 이런 것들이야. 미역, 다시마, 김은 누구나 다 알잖아. 김은 빨간색인 거 알아요? 김이 햇빛을 받으면 빨갛게 돼. 빨간 형태를 띄어. 실제 오리지널 자연산 김. 얘는 더 깊은 곳에 살아. 얘하고는 같은 종이 아니지. 같은 서식 지역을 두고 뭐를 할까? 공간 다툼을 해. 그럼 얘와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서식 공간을 두고 광합성하는 경쟁 관계잖아. 그러면 누가 더 센 놈이야?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있는 애들이 센 놈이지. 그래, 미역 다시마는 김보다 센 놈이야. 핵함은 미역 다시마보다 더 센 놈이야. 그래서 가장 우위에 있는 녀석이 핵함이야. 근데 핵함은 우리가 잘 안 먹어. 왜? 맛이 없거든. 미역은 제일 약해, 연약해. 미역도 좀 연약하지만 김은 더 연약해. 미역하고 김하고 가격 비교하면 누가 더 비싸? 김이 더 비싸. 김이 더 비싸. 자연산 김이 더 비싸요. 미역이 좀 더 싸. 응? 시장 가서 사봐. 예? 얘가 제일 연약한 녀석이야. 얘가 여기까지 베타 당해서 쫓겨온 거야.
제일 안 좋은 곳에까지 살아가잖아. 얘네를 내가 막 싹 걷어내잖아. 그럼 밑에까지 안 살아. 위에서만 살아. 얘네는 뭐 된 거야? 김은 그럼 베타당해서 밑에 내려간 거야. 자연석 말고 음. 양식하는 데서 양식하는 데서는 어때? 우리가 김만 자랄 수 있게 울타리 쳐가지고 보호해주고 있지. 그러면 위에서 자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식할 때 밑에까지 내려가서 따면 힘들잖아. 그래서 해수면 표면에서 자라잖아. 응? 우리가 양식김은 표면에서 자라게 해주잖아. 인간이 보호해주니까. 인간이 보호해주지 않고 바다 여기 있잖아. 그 뭐라고 할까 해안가 수심이 이렇게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김은 위에서 관찰이 안 돼. 깊은 곳에서 관찰이 돼. 왜? 얘네들한테 쫓겨나서 베타당해서 그런 거야. 경쟁 베타에 의해서. 아시겠죠? 근데 얘네는 왜 빨간색일까? 김은? 원래 빨주노초파남보 햇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주노초파남보 이 무지개 빛깔이야. 햇빛이 투과력은 어디가 좋을까? 빨간색 쪽이야, 보라색 쪽이야? 빨간색 쪽은 파장이 이렇게 길어. 이게 빨간색이야. 보라색은 어떤 줄 알아? 보라색은 이렇게 돼. 쫑쫑쫑 이렇게. 파장이 짧지? 투과력이 누가 좋을 것 같아? 보라색. 그래서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가. 청색광으로 갈수록 더 수심이 깊은 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김 입장에서는 빨간색은 이 밑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뭘 흡수하는 쪽으로 진화해야 돼? 보라색, 파란색을 흡수할 수 있는 쪽으로 광합성 색소가 진화를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은 흡수를 안 하는 쪽으로 아예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김은 햇빛을 쬐면 빨간색은 반사해버려. 흡수를 안 해.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쪽을 흡수해서 저장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김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흡수하지 않았는 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흡수 안 한 거는 내 눈에, 인간의 눈에 들어오잖아. 흡수한 것은 그 색깔이 안 나타나지. 옷이 검은 색깔인 거, 블랙홀이 검은 이유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잡아서 흡수하니까. 검은색으로 인식되는 거겠지. 맞죠? 얘는 그렇지 않은 색깔을 튕겨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색 적응이라고 합니다. 보색 적응. 파장에 따른 적응한 거야. 서식지 환경이. 그리고 얘네들 간의 관계는 경쟁 베타의 관계가 성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요 오른쪽 거를 살펴볼까? 오른쪽? 식물은 개화시기가 있어. 개화시기. 여러분도 알겠지만 식물이 개화하는 데는 개화시기가 봄에 꽃이 피는 식물도 있고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도 있죠. 봄의 대표적인 꽃이 뭐지? 벚꽃, 개나리, 진달래. 가을은? 가을은 코스모스, 국화. 걔네들은 왜 가을에 꽃 피는 걸 결정하고 봄에 피는 걸 결정할까? 뭘 갖고? 낮의 길이를 갖고? 온도 변화를 갖고? 밤의 길이 변화를 갖고? 어떤 걸 갖고 얘네들이 꽃 피는 시기를 정할까? 그것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학자들이 낮과 밤의 길이 변화를 가지고 식물은 어떤 것을 체크해서 꽃이 피고 안 피고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지 확인해 봤어.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 봄 꽃, 가을 꽃. 봄꽃의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지? 개나리라고 할게. 가을꽃의 대표적인 걸로 국화라고 합니다. 봄꽃의 개나리를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불러. 낮이 길어질 때 꽃피는 식물이라고 해서. 얘는
단일 식물이라고 불러요. 기준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낮과 밤의 기준 시간. 여기 봐. 낮, 밤. 낮이 길고 밤이 상대적으로 이 점선보다 짧아. 이 점선을 우린 기준 시간, 임계 시간이라고 해요. 임계 시간보다 낮이 길어서 봄에 피는 꽃, 개나리가 피는데 국화는 안 펴. 그리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요 형태. 즉 이렇게 바뀌면 언제야? 낮이 길다가 짧아지면 가을이 되는 경우지.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때? 밤이 길다가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거는 봄이 되겠지.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지. 맞죠? 그럼 식물이 낮의 길이를 체크할까? 밤의 길이를 체크할까? 둘 다 체크할까? 그게 알고 싶은 거야. 학자들이. 낮의 길이 변화를 얘가 알아보고 꽃을 피우는 걸 정할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를 내가 조작해봤어. 이거를 낮의 길이는 긴 상태를 유지하고 밤의 길이를 짧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낮에 한 가운데다가 식물을 잠을 재워버린 거야. 어둠 상자를 씌워갖고 빛을 못 보게 해버린 거야. 어둠을 처리해봤어.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아진 경우가 돼버리겠지. 그랬을 때 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안 변해. 두 놈 다 안 변하는 거야. 개나리와 국화가 둘 다 안 변해. 그렇다는 거는 우리 뭐를 예상해 볼 수 있어? 낮의 길이를 변화를 줘봤자 꽃이 피는 거는 큰 영향으로 안 받네? 그럼 확인 사살 한번 또 해야 되겠지. 그지? 이번에는 요걸 바꿔본 거야. 요거. 낮의 길이는 현재 짧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밤의 길이가 길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내가 밤의 한 중간에다가 뭐를 할까? 섬광, 빛을 쪼여준 거야. 밤의 한복판에다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꽃을 안 피던 놈이 꽃을 피우고 꽃을 피던 놈이 안 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무슨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식물은 꽃이 피는 시기는 낮의 길이 변화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밤의 길이를 체크해서 꽃이 피는 걸 정하더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얘가 하루에 잠을 연속된 수면 시간을 몇 시간 해야지 하루가 안 피곤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사람이 보통 6시간 동안 잠을 자야 돼. 근데 6시간을 2시간씩 나눠서 2시간, 2시간, 2시간 24시간 중에서 2시간, 2시간, 2시간 했고 6시간을 재웠어. 근데 피곤해 하더라. 그렇죠.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연속된 6시간을 재우고 나니까 낮에 피곤해하지 않더라.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이 연속된 밤의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 개화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낮의 길이는 연속된 낮의 길이는 큰 영향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속된 밤의 길이가 꽃이 피는데 매우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결론. 밤의 길이야, 밤의 길이.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개화가 촉진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요 문장은 잘못된 거 아닐까? 장일 식물은 낮이 길어져야지 꽃이 피는 식물이잖아. 근데 이걸 말을 바꿔야 된대. 그렇지. 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냐 식물인 거야. 밤이 짧아져야지 피고 얘는 밤이 길어져야지. 장애한 식물로 말을 바꿔야 된대.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지. 그래서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 저 말이 생기고 나서 실험을 해본 거. 그런 거 같네. 일명 이런 거 개화시기도 뭐야? 적응과 진화의 형태지. 환경이 생물에 작용해서 식물이 거기에 개화 시기를 정한 거지. 적응과 진화 형태야. 됐어요? 이런 것이 여기 파트에서 다뤄지는 거야. 나머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온도에 의해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얼굴 생김새를 봐요. 말단부의 크기가 다르지. 신체 말단부가 이렇게 차이가 생겼어.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귀도 짧고 코도 짧아. 어? 사막여우는 열을 빨리빨리 외부로 배출해야 되잖아. 귀가 커서 열을 빨리빨리 방출해야 돼. 북극여우는 열을 보존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의 말단 부위가 짧게 진화했겠지.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 진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야. 그리고 단풍, 얘네들은 뭐야? 온도에 적응해서 이렇게 낙엽이 지고 단풍 지는 거지? 얘는 수분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의 바깥에를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데기로 에워쌌어요. 뱀도 그렇지.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의 사람들은 적혈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적응했어요. 토양도 마찬가지. 이런 거 뭐 아주 쉬운 거니까 됐죠? 요거는 하나 사례만 몇 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체군의 밀도 변화. 개체군의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지. 대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면적 안에 인구가 몇 명 사는지, 그게 바로 밀도일 아니야. 그 밀도의 변화는 곧 생장 곡선이라고 좀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리고 생존 곡선. 생존 곡선은 쉽죠. 1형, 2형, 3형이 있어요. 초기에는 잘 안 죽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게 되는 거 1형. 사람이 1형이지. 사람이 1형. 그리고 다람쥐 같은 경우는 2형. 알을 낳는 애들이 3형이야, 3형. 처음에는 많이 죽고 나중에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안 죽어. 개체수를 처음에 알을 많이 낳는 경우가 이렇게 3형이 되는 거야. 됐죠?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4시간에 배우지. 연령 피라미드.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현재 우리나라는 쇠퇴형으로 갔어. 선생님이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발전형이었어요. 그게 바로 쇠퇴형으로 돼버렸어. 이 쇠퇴형이 되면 현재 태어난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고령자들만 많아지겠지. 사회가 힘들어져. 발전형이 좋다는 얘기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니까. 안정형도 좋지 않아요? 안정형 그 당시는 괜찮아. 응? 근데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 쇠퇴형으로 급격히 가고 있어요. 앞으로 발전형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쇠퇴형이니까 베트남, 인도 이런 데가 아마 발전형일걸? 젊은 층이 많으니까. 발전형이 완전 반대는 거. 그럴 수 있겠네. 사회 폭망형. 그죠?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은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하면 되겠지? 이 뒷부분만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프린트 준 거 유전 문제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